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 시간이 돼가지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먼저 안내사항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일정표 한번 다 보시면 네, 원래 일정표 상으로는 임태훈 소장님 강의 먼저 하고 휴식하고 그 다음에 이석태 재판관님 하고 그 다음에 질의응답하고 마치려고 했는데요. 이석태 재판관님께서 이제 일정이 있으셔서 끝까지 못 계신다고 해서 강의 순서를 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판관님 강의를 듣고 그 다음에 휴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재판관님 강의하신 거에 대해서 재판관님한테 질의응답 하실 거 있으면 질의응답 한 10분 정도 받고 그 다음에 휴식하고 그 다음에 임태훈 소장님 강의 듣는 식으로 변경하도록 할게요. 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시작할 건데, 거기 일정 앞에 보시면 사회교리 기도문 있습니다. 시작 기도로 사회교리 기도문 바치고 시작하도록 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사랑의 원천이신 하느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희를 복음의 빛으로 비추시고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세상에 구원의 복음을 전하라 하신 그리스도의 가르침에 따라 저희가 사랑의 새 계명을 실천하고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더욱 헌신하게 하소서. 또한 저희가 생명의 소중함을 깨달아 모든 피조물과 창조 질서 안에서 조화롭게 살아가고 가난한 이들을 우선적으로 배려하며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선을 이룸으로써 이 땅에 사랑과 생명의 문화를 건설하고 하느님 나라의 신비를 드러내는 일꾼이 되게 하소서. 하느님 아버지, 주님의 일꾼으로 파견된 저희가 자신의 소명을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참된 사랑의 증인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제30회 가톨릭 교회 세상 강연회는 명령과 양심이라는 주제로 진행이 되고요. 늘 자리에 위에 높은 곳에 계시던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이렇게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첫 번째 저희 강연은 명령과 양심에 대한 법률적인 측면의 강연을 해주실 거고요. 이석태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님을 박수로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오늘 지난주에는 좀 따뜻한 것 같더니 오늘 좀 날씨가 추워져서 아마 여기 앉아 계시거나 또는 햇빛이 달려들지 않는 도시에 지금 불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 건강 조심해야 됩니다. 오늘 이 강연이 이제 여러분 잘 아시지만 작년에 재단됐던 박정대 사건이 아마 좀 주요한 계기가 된 것 같은데 이제 그 사건을 토대로 해서 현재 한국 사회에서 부당한 공권력이라든가 또 정부의 명령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것이 정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저한테 말씀을 부탁을 해서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 것도 좀 공유하고 싶고요. 처음에 제가 이 강연 내용을 좀 미리 좀 잡아서 좀 좋았겠는데, 저희가 늦게 받았고, 그래서 미처 여러분들에게 드린 말씀에 대해서 좀 잘 정돈된 모은 것들을 보여드릴 수 있었는데, 좀 늦게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냥 생각을 좀 두서없이 정리한 메모 형식으로 함께 여기 진행하시는 게 되지 못했고요. 그래서 그런 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그거를 토대로 해서 좀 생각난 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제가 이제 헌법재판을 알겠지만 헌법 강의를 드리는 건 아니고, 주로 하면 제가 꽤 법무에서 오래 활동했기 때문에 그거에 기초해서 또 재판관의 약간의 경험에 기초해서 좀 말씀드리겠고요. 그래서 우선 상식적인 얘기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박정희랑 사건을 쭉 보고 또 그동안 우리 사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문제가 있는 법집행, 행정부의 명령에 대해서 저희가 정한 역사도 있겠는데 그런 역사적 문제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렇게 부당한 명령에 대해서 정한 것이 어떤 근거가 있는지 또 결국은 그것이 사회 정의의 관념에 부합하느냐가 이제 관건이 될 것인데 그런 정의라는 건 도대체 뭐가 어떻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제가 지금 여기 드린 거 보면 너무나 잘 알려진 역사였죠. 그래서 헨리 데이비드 소로가 미국의 19세기의 사상가 또 그 사상에 깊이 영감을 받은 인도의 독립운동가 있지만 정치가 이제 마하트마 간디 그리고 다시 소로가 또는 간디의 영을 받아서 1960년도 미국의 시민권 운동을 이끈 다만 아쉽게 중간에 암살돼서 목숨을 잃은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좀 말씀드리고 그거와 연관지어서 우리 사회에 이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엘리베이트 소로는 너무나 잘 아시는 미국의 사상가이자 저술가죠. 19세기 초반에 중요까지 다시 제가 개인적으로 어떤 사람한테 당신이 여기 있는 대개 이렇게 가톨릭 종교가 있으니까 가장 많이 읽고 곁에 게 성경이겠죠. 근데 저처럼 아직 종교에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그거 쉽지가 않고 어쩌다 이걸 뿐인데 그걸 떠나서 당신이 평소에 가장 잘 읽은 책이 뭐냐라고 누가 물으면 저는 월드를 얘기합니다. 이 소로가 쓴 책인데 저는 그 책을 볼 때마다 어쩜 이렇게 오래전에 쓴 사람인데 마치 현대에서 읽는 것처럼 그게 생생하고 또 자연주의적이고 생태를 영감을 줄까 그리고 소박한 게 이렇게 삶을 스타일에 대해서 저는 깊이 감동을 받고 있는데 그 소로가 쓴 그 월드라는 책은 오래된 고전이고 그리고 저희에도 꽤 번역본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실제로 살았던 시대에는 이제 초절주의라고 해가지고 그 동료들이 더 유명합니다. 다만 이 사람은 결정을 해주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그렇게 많이 알려지는 않았는데 오히려 차후에 그 월드를 비롯해서 이제 좀 더 말씀드린 시민불복종자는 민주주의의 정치사에서 저게 가장 큰 텍스트 같은데
그래서 훨씬 더 사후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소로는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자기 고향에 내려가서 뭐 교사를 하거나 농부를 지내거나 이렇게 지냈어요. 그래서 월드는 그 월드로라고 아마 가보신 분이 계시겠지만 저도 오래전에 미국 가서 방문했어요. 월드 홀을 방문했는데 실제로 이렇게 사진을 보기도 넓어 보이는데 굉장히 작은 호수인데 물론 이제 그 당시에 산림이 많이 울려서 이제 달랐겠죠. 그러면 근데 어쨌든 거기서 한 2년 반가량 머물면서 혼자서 오종을 짓고 산 그 경험을 토대로 해서 쓴 책이 월드 이런 책입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자기 생각을 정리했는데 그 월드의 저자였죠. 근데 이제 시민 불복종은 그 월드라는 책에도 기초를 두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 당시 미국에 있었던 가장 문제화된 노예제도, 또 미국이 일종의 식민 전쟁을 일으켜서 바이오스에는 이제 멕시코를 이제 학교로 이끌은 멕시코 전쟁이 이때 한창 중인데 그 노예제와 멕시코 전쟁이 반대해서 시민 불복종이라는 책을 썼고 그 책에 보면은 왜 시민들이 미국의 정치 법제에 대해서 복종해야 되지 않는가라는 그런 이론적 토대가 있죠. 그래서 거기서 굉장히 노예제 폐지를 강하게 주장을 했고 그리고 본인도 실제로 그 노예제 폐지와 멕시코전쟁을 반대하면서 이런 정부가 시민들에게 부과하는 세금 거제된다. 그래서 납세 거부를 펼쳤어요. 근데 지금의 제 생각에 많은 시민들이 꼭 납세 거부라도 저가 이제 부당하게 국민들에게 과세가 되면 재판을 통해서 할 수 있고 또는 시민의 그 운동으로 할 수 있는데 그 당시로는 뭐 생각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조세 거부를 거기다가 그 당시에 이제 사람마다 인주세라고 해가지고 사람 이제 한 사람마다 국가가 부과하는 그런 인주세도 있었는데 그 납세를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정부에서 당연히 투옥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소로는 그 납세 거부 운동을 이유기 때문에 그 범죄자라고 해서 그 당시에 감옥에 투옥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 후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저희도 그렇지만 일종의 투옥이 되는 것은 그건 꼭 감옥이를 아니라 불문을 했어도 오히려 사회의 불이함을 강력하게 저항하는 일종의 시민운동으로서 굉장히 평가되고 그렇지만 이 당시에 아직 그런 민주주의가 덜 발된 미국이긴 하지만 그런 상태에서 세금을 앞으로 거부해서 간다는 건 오히려 굉장히 치욕스러운 일이 되고 큰 불명가 따로 있는데도 그걸 감옥을 이제 마저 가고 감옥을 갔지. 다만 그 오래 있지는 않고 익명의 후원자가 있어서 그 본인 뭐 세금을 맡아 좀 안 하겠다고 해서 내지는 않았지만 후원자가 대신 납부를 함으로써 쪼로가 감옥에 있는 경우가 그렇게 옵니다. 일생을 하루 정도 있었다고 하는데 어쨌든 간에 그렇게 이제 그의 거부 운동은 그런 심한 감옥 생활은 겪지 않았지만 그의 그 운동이 일종의 국가에서 국가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토론인데 소로 그 생각의 핵심은 국가가 뭐 노예제라든가 또는 멕시코 전쟁을 이유로 해서 부당한 전쟁을 이유로 해서 시민들에게 받을 수는 없고 어쩌면 불이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바로잡아야 되는데 시민들 각자는 그거를 바로잡기 별로 없죠. 뭔가 이렇게 압도적으로 국가 권력이 셀 때
시민이 할 거는 술 감옥에 가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그렇게 주장했고, 그것이 이제 그 불법적 운동의 핵심이니까 소로가 얘기한 그런 사상의 핵심입니다. 소로는 머저리티로 뭘 이래가지고 한 사람도 다수라는 그 신념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어떤 그 시민 한 사람이 굉장히 그 우려를 했을 때 시민 그 사람은 혼자 있지만 그것이 시민의 다수의 그 보이지 않는 양심을 대표한다고 해서 그 우려의 시민의 양심, 그 시민이 아주 중요하다 해서 그런 말을 한 사람도 다수라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 소로의 그 불복종의 핵심 신념을 했습니다. 그런 이제 신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그 한 사람이 이웃에게 생각을 전파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행동을 함으로써 드디어 이제 그 전체 다수가 된다는 그런 이론이죠. 이 생각은 제가 보기엔 그 후에도 저희 나라도 그렇지만 많은 그 시민들에게 중요한 영감을 줘왔습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보기엔 역사적으로 큰 영향을 미친 사상으로서 소로를 평가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하트마 간디가 있습니다. 간디는 잘 아다시피 저처럼 이제 변호사로 출가해서 영국에서 공부를 하고 변호사로서 일종의 지금의 로펌의 확인자로서 남아공에 갔죠. 거기서 이제 머무는 동안 그 당시에는 이제 공부할 때 느끼지 못했던 일종의 마하트마 간디의 귀족 출신이기 때문에 느끼지 못하다가 막상 남아공에 가니까 남아공에서 많은 아시아인, 인도인들이 이 차별을 받으면서 말하자면 유럽의 시민과 동등하게 이제 막 기차 같은 못 당하던 이런 이제 분위기를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정당한 그 시민한테 대우를 받지 못하는 걸 분개하면서 그러한 그 당시에 그 식민지당으로 전개되던 그 영국 정부의 법에 저항하는 운동을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것들에서 남아공에서 운동을 했고 그리고 그 상당한 성과를 거두고 인도로 돌아와서는 그 당시에 그 영국의 식민지가 있었던 그 인도에서 시민 불복종을 바탕으로 해서 인도 독립운동에 헌신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인도 독립을 이끄는 인도의 정치 운동의 원래는 대부라고 할까? 대부가 되고 그 뒤에 그 대통령 이제 내로에도 영향을 주고 그래서 인도의 독립운동이 이끌고 왔습니다. 다만 그런 인도에 있었던 여러 가지의 갈등 상황 속에서 특히 그 뒤에 이제 인도에서 이제 갈등하는 그런 민족적 그런 갈등의 상황에서 희생이 이제 암살당했죠. 그래서 지금 보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인도의 지표를 보면 그 간디 주장이 그려져 있습니다. 말하자면 오늘날 그 인도를 이끄는 정신적 스승이다 이렇게 시작을 하다 보죠. 그 간디의 남아공이자 시작하자 인도의 독립을 전쟁이 이끄는 제가 보기에도 샤티아그라함 그 다음에 이제 신불복 정도를 다 속해 있어요.
간디는 저 초기에 말씀드렸처럼 자기가 시작한 그런 시민불복종 비폭력 시민불복종 운동이 바로 베리게이트 소울에서 왔다고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간디의 자서전을 혹시 보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매우 훌륭한 이제 저자인데요. 그 책의 그 이름이 진리를 향한 나의 실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보통 그 자서전 보면 그렇게는 안 하고 자기의 그 전생애를 초기부터 그리고 자기의 영향을 준 여러 가지 일들을 쓰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게 보통인데 간디는 그 자신의 평생을 이끌어온 게 무엇이 진리인지 어떤 게 진리인지 그걸 찾아가는 그런 여정이 자기의 삶이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진리를 향한 나의 실험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책을 보면 전체적으로 얼마나 간디가 어린 시로부터 그 진리에 간구하는 그 삶을 보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그 간디의 삶은 이제 말하자면 이제 저한테 큰 이제 감동으로 느끼는데요. 그 시작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남아공에서 시작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남아공에는 간디가 건너갔을 때 굉장히 부담하고 그 양식에 비추어서 용납할 수 있는 이제 커다란 차별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인도인과 아시아인에 대한 영국 정부의 차별 정책이죠. 그런데 간디나 또는 인도인에게도 그거를 철폐할 만한 뚜렷한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 법이 굉장히 무자비할 정도로 진행되고 있었고 그리고 가첩시대이기 때문에 그게 한가할 만한 법이 없었죠. 그래서 간디가 생각한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그런 소로가 생각하는 그런 불복종 운동의 영향을 받아서 그와 같은 그 영국 법제를 복종을 전개하는 이제 그걸 이끄는 이제 그런 영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여러분들 그 간디라는 아주 훌륭한 영화가 있는데 그 영화를 보신지 모르겠지만 보게 되면 그런 간디의 운동이 이 남아공에서 시작되는 걸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아공에서의 영국 정부의 가장 요즘 시민, 그러니까 그 영주권이랄까 그런 그 영국 정부가 발급한 통용적인 영어를 이제 걸어서 불태운다든가 그리고 이제 차에 타서 아시아인과 영국인을 분리해서 앉히는 이런 걸 거부해서 차에서 내지 않는다든가 이런 등등 것이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가혹하게 매를 만든다든가 감옥 간다 이런데 이제 차를 받게 되는데 그걸 저항하는 운동이 되죠. 근데 그 저항 운동 초기에는 그렇게 매를 맞고 차에서 강제로 말하자면 쫓겨나고 몰수하고 이런 것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차츰 그리고 이제 그 운동이 지정 비폭력제죠. 지정 얻어맞고 쫓겨나고 그런 건데 그게 차츰 자기 동료 또는 지역에 사는 거주민들에서 영향을 줘서 마침내 상당한 그런 민주적 저항을 일으키게 되고 그것이 큰 물결이 되죠. 그래서 그것이 인도에 사는 그런 그 인도인들의 단계를 영향을 주고 그것이 이제 큰 규모가 되는 거예요. 동시에 아시아적인 문제니까 영국 정부가 드디어 더 이상의 말하자면 영국 정부도 그와 같은 그 무자비한 폭력이라는 것은 그 당시에 영국 법제상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거기 때문에 차츰 그게 한계가 있고 그걸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말하자면 간디와 그 인도 거주들 주장하는 그 차별을 차츰 철폐하게 됐고 그래서 상당한 정도의 주의회로 이르게 됐죠. 그래서 이제 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간디는 이제 거기서 돌아서서 하던 활동을 마치고 보다 더 큰 그런 문제가 있고 식민지 정책이 이루어지던 인도로 돌아와서 인도 그 국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간디가 이끌던 그런 운동이 이 신불복종 운동, 특히 그런데 특징이 비폭력적이었다. 어떠한 경우에도 폭력을 행사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이제 운동을 이끈 모든 그 참가자들한테 각성과 하나의 일종의 룰로서 되게 되죠. 그리고 간디가 돌아온 후에 이제 인도의 그런 정치적 활동에 참여하면서 인도의 정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그 운동의 역시 힘 하나도 시민불복종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일종의 사티아그라라고 해가지고 이 뜻은 진리를 몸의 하나의 일부로서 내재하고 그거를 끝까지 견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저 진리파지라고 해서 그것이 간디가 당시 인도의 국민들과 전개하는 모든 운동의 핵심이 되죠. 그래서 이제 거대한 불복종 운동이 일어났는데 그 대표적인 게 여러분도 좀 아시는 분이 계시겠지만 소금 행진이라 이래가지고 그것이 이제 1930년부터 일어나게 되는데 그 간디라는 영화를 보게 되면 그 소금 행진이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간디가 주로 머물던 이제 아슈람 공동체 같은 데요. 공동체에서 대체로 부산 정도까지 떨어져 있는 바다를 향해서 사람들 행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사람 몇 사람하고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걸어가게 되는데 그거를 사람들에게 이제 따라가게 됩니다. 그것이 일종의 거대한 그 행진이 되는 거죠. 작은 마을에 시작해서 좀 큰 마을을 지나고 읍을 지나고 군을 지나고 그렇게 해서 바다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간디의 전략이 되는데 그 소금행진의 기본적인 목적은 그 당시에 소금은 인도 정부가 독주하고 있었고 그리고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소금을 바다에서 이렇게 물을 받아서 끓이게 되면 소금이 되는 거죠. 거의 무한대로. 그리고 그 인도라는 거대한 바다에 얼마나 소금 생산이 쉽겠어요. 근데 그거는 인도가 걱정했을 때, 그러면 지금도 소금 중요한 물건이죠. 그래서 이제 많은 인도 주민들이 소금을 만들어 먹지 못하고, 완전 사서 만들지 못하고 이런 게 있는데, 그 이제 소금이 나는 일종의 모든 시민들의 자산을 가지고 소금을 만드는 그 바다로 가는 겁니다. 한 번에 가지 않고 작은 마을에 시작해서 행진하는 거죠. 그것이 그 인도 전체에 알려지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큰 국제적인 뉴스가 돼서 소금 행진은 제가 보기엔 간디의 신불복종 운동에서 가장 큰 성공의 예다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보면 그 소금 바다로 보면 그 행진이 장황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소금 행진이
그게 이제 상징적으로 간디의 시민운동의 성격과 그리고 이제 그 과정에서 내지를 가지고 폭력이 이루어지면 절대 없지 않죠. 그냥 그것이 이제 나름이죠. 저는 우리 사회에서 제가 알기로 대개 아마 1990년대부터인가 여기 종교인들이 참여하신 오체 투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지방에서 시작해서 걸어서 저 오체 투지를 하고 삼복을 일부러 있죠. 걷고 또 걷고 이렇게 해서 정말 힘든 운동인데 저는 그걸 지원하는 말하자면 일을 좀 했지만 제가 스스로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무릎이 굉장히 상한 그런 운동인데 그런 운동을 저 종교인들과 시민들이 일반 민중들이 그래서 저는 그 운동도 일종의 그 간디의 소행지에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른 것 제가 지금 대표적으로 제 기억에 여기 적지 않았습니다만 그 저쪽 그 전북 쪽에 시작해서 서울 시내까지 정부 이제 저 강남 청와대 이런 데까지 행진한 오체투지 삼보일부 운동. 그러니까 그 당시에 시작 새만금의 영전 내지는 이제 그 객도를 막는 정부가 하는 그런 새만금 운동이 저는 그 저희가 제를 아마 그 이제 규모 수면 등은 처음이라는 것인데 저는 그때 영향을 받았고 그리고 그 후로도 많은 그런 시민의 부복 종류가 있죠. 그런 좀 얘기가 있고 그 다음에 그에 이어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시민권 운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폭력 평화운동. 마틴 루터 킹 목사는 여하튼 그런 시민 비폭력 불복종 운동으로 1970년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그 노벨평화상 그런 수상식장에서 자기 운동에서 가장 큰 영향을 준 인물이 간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이분은 미국이기 때문에 여기 이분에게도 아까 처음 얘기한 그 소로 영향이 있다고 보죠. 마틴 루터 킹 목사는 목사이기 때문에 천주교시는 않지만 저는 당연히 목사이기 때문에 여기 상에 잡은 예수 그리스도 상이 있지만 저는 성경에서 보이는 예수 그리스도 행적에서 저는 가장 영향을 받았다고 봅니다. 저는 신자는 아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행전의 행적을 저도 여러 번만큼 저는 모르긴 하지만 예수의 생애야말로 그 당시에 포악주의지고 있던 그 로마의 그 무도한 법집행을 젊은 시절에 맨몸으로 해서 결국 죽음까지 이른 그런 대표적인 성경 그 자체가 전 놀라운 기적적인 어떤 신불복종 운동의 핵심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적어도 그러니까 말하자면 예수의 생애를 깊이 새긴 사람들이 신자들 아니니까는 내 마음속에 그런 비폭력이자 그런 그 저항의 어떤 그런 것을 내밀었지 않을까.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 이제 이런 마틴 루터 킹 목사가 죽은 일까지 그렇게 강한 게 운동을 이끌어가는 것이 뭘까를 보면 저는 이제 목사일 때 당연히 예수의 행들 것 같은데 그걸 위해서 저는 이제 종교는 아직 갖고 있지만 종교는 저는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일을 봤을 때 제가 이렇게 머릿속에 예수를 읽게 되면 이 큰 그런 그 내면에서 몸을 걷기 때문에 좀 두려울 것이 별로 없겠다. 오히려 보면 이제 저는 이제
제가 이제 번호 일을 하면서 이제 감옥에 가는 사람들을 별로 좋지 않은데, 저는 그때도 이제 그냥 위로 삼아서 얘기하는데 감옥으로 두려워하지 마시라. 이제 감옥에 가게 되면 그러면 이제 내면의 목소리가 부딪히겠지. 바깥에 활동은 다 못하게 되는 거예요. 보험이 차이점 되는데 그때에 저는 그 어떤 그런 자신의 갈등과 그리고 자신의 여러 가지 심령, 행동과 정렬을 이제 맞닥치게 되는 저는 그런 그 상황이 오더라고요. 그런 경우에 여러 가지 도전을 받게 되는데 저는 종교인들은 그런 그 감옥에서 이 크리스찬들이 마주와 있을 때 오히려 그런 예수라든가 또 신부라든가 또 이렇게 종교적인 큰 몸을 보인 그런 여러분들의 모습을 보면서 훨씬 더 용기와 어려운 삶을 얻어주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돼서 그래서 이제 돌아서 농담은 하지만 좋은 기회가 왔다. 그래서 운동 열심히 하고 잘 드시고 그렇게 하시라. 그렇게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도 반대로 죽어도 감옥 가기 싫어하는 분들 있죠. 그래서 굉장히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의 위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틴 루터 킹 목사의 그 60년대는 이제 주로 흑인의 시민권으로서 미국에서 거대한 비폭력 신권이라는데 또 거기에 이제 킹 목사 시작되고 동시에 여기 쓰지 않았지만 월남전이 시작돼서 그게 이제 큰 이제 미국의 사회적 과제가 되는데 그때 상당히 많은 젊은이들이 감옥에 됩니다. 그것은 이제 그 양적 이제 병합고조 뒤에도 나오게 되는데 전쟁에 참여를 이제 반대하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그때 그 당시 미국에는 뭐 지금 그렇지 않지만 이제 강제적 군제도가 있는데 군대를 거부하고 군대 갔다가 또 거부 이렇게 해서 그런 그 복무를 거부하는 그런 운동이 되는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시민 그룹이 더 어떤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킹 목사가 그 운동에 시민제가 되고 그 운동에 역시 중심이 되는 사상은 비폭력 그리고 불법적 킹 목사가 그 당시에 미국 신분이 이제 가장 이제 여기 뭐 자세히 적지 않았지만은 이제 잠깐 소개했지만 이제 일반 이제 버스의 그런 승차에 또는 이제 좌석 승차 차별 거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에는 참 크게 두 가지 하나는 이제 흑인들이 가는 학교를 정해서 백인들과 그다음에 단순히 못하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일반 대중교통에서 흑백이 앉아서 구분시키는 거죠. 근데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이제 흑인과 백이 학교 가는 것을 차를 두는 걸 거부하는 게 벌어지게 되고 또 하나는 이제 승차 거부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초기에는 뭐 학교 문제거나 또는 교통적 문제거나 그것이 기다려주겠지만 결국 시민들이 비폭력적으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당국의 풍요에 저항하게 되는 거니까 그것이 미국의 그 양심을 거두게 되고 그것이 이제 학교 문제에서 이제 흑별 차별 학교 문제에 대해서 그런 그 차별을 부당한다는 연방적으로 판결이 나오게 됐고 마찬가지로
승차 거부하는 것도 부당하다는 판결이 되어서 제가 보기에는 큰 승리를 이건 그런 그 법원의 판결이 굉장히 사회에 미치는 그런 이제 사회인데 물론 그것이 다 타당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두 가지 큰 소송에서 승리하면서 우리 시민권 운동이 하나의 큰 정비를 맡게 됐죠. 그래서 거기에 킹 목사의 그런 영향력이 크게 시민권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노릇을 많이 했고 킹 목사가 이제 꽤 많은 연수하게 됐는데 거기에는 뭐 아이들로 되게 나는 꿈이 있습니다. 그런 그 연습이 많이 하고 있어요. 미국 사회에서 이와 같은 그 차를 설계하고 흑백이 중학교 공부하는 그런 것이 제 꿈이다 하는 그런 연습이 미친다. 그동안 이제 시간이 많기 때문에 뭐 자세히 설명을 줄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저 의사를 넘어와서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우리나라에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시민 불법정에 굉장히 훌륭한 역할을 가지고 있죠. 제가 보기 그렇게 여기 쓰지 않았지만 제 느낌에는 저는 3.1운동이 저희 그 민족에서 가장 중대하면서도 위대한 저는 그때 일제체에서 시민들이 무슨 무기라든가 이게 있어요. 그래서 맨몸으로 식민주의를 정한 거죠. 그래서 수많은 분위기가 있지만 아니면 엄청난 탄압을 듣고 유관군 여성들이 있습니다. 그게 그 후에 상황에 대한민국 정부의 원칙이 그냥 조속이 되고 지금까지 우리 헌법에도 있듯이 저희 국민들의 커다란 하나의 뿌리에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70년대에 민주화운동이었죠. 또 80년대에 광주민주화운동이었죠. 70년대에는 헌법까지 유신헌법 제정을 하면서 민주주의의 이제 유신하는 걸 했지만 저희 시민들이 저항해서 그런 그 헌법을 피기하고 또 광주 민주운동 때는 가혹한 군사로 탄압했지만 거기에 저항해서 결국 우리는 안 된다. 요즘 이런 뭐 하였기 때문에 뭐 몇 40대를 그냥 잠깐 공감을 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이번 제가 알기로 강연에 기계됐다고 하는 이제 박정훈 대령 가장 이런 부분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령은 2022년에 7월달에 전국 이제 해변에서 그 일본 사령이 그 당시에 이제 식지가 심하게 나서 그래서 상당한 여러 인명피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추색자 하나가 이제 금리에 휘달려 들어가서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건 군인이기 때문에 군에서 조사하다가
그 전에는 이제 군인이라고 군인이기 때문에 하여간 사고가 일어나면 대체로 무조건 이제 군에서 수사받아야 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보다 중립적인 일반 법원상에 좋다 해가지고 사망 사고의 경우는 그것을 이제 군사본이 아닌 일반 법원 또는 일반 이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그 바뀐 법에 따라서 일차적으로 초동 수사를 이제 군에서 하고 그것을 이제 일반 수사위원을 넘게 되는데 그 당시에 군에서 이제 초동 수사를 하던 그리고 그 수사단의 단장인 이 박정훈 대령이 이 초동 수사를 하게 됐죠. 그래서 그 수사를 넘게 됐는데 해보니까 그 당시에 그 수색을 최종적으로 책임을 지고 지휘하던 그 사단장이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했고 또 그와 같이 하던 중요한 그런 장비를 제대로 못해서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수행을 하던 사병이 오락에 주문하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결국 이제 그 사단장이야 군 주요 지휘자에서 그렇게 이제 보고서를 해서 그때 저 담당하던 경찰서고요. 근데 이제 넘겼습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알고 그 안보를 가해서 그래서 이제 수사를 못하게 하고 그거를 상급 이제 군사를 넘기자고 당을 가해서 그렇게 되니까 그 박대령이 그렇게는 못하게 돼가지고 이제 그걸 폭로한 이른바 양심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벌어진 사건입니다. 그 당시에 현재까지 아직 이제 수사 현재 특검이 수사 진행 중에서 무고자에 들어가긴 했지만 장관 대통령 그런 명령에 대해서 그다음에 장관 하여간 그런 주요 사람들이 암을 가입하고 이런 것이 위압이라는 게 지금 그 박정대는 했죠. 그래서 결국 그 당시에 보통 군의 수사 관리로 봐서는 참으로 드문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박대령은 보직이 되고 결국 이제 구속돼서 재판에 넘겨졌죠. 항명죄로. 그것이 이제 그 당시로 봐서는 이제 일종의 불법정이죠. 항명죄. 그래서 군이 그 상관인 대병대 사령관 또는 국방부 장관 그걸 받아가서 군의 최고주의자의 대통령의 명령을 말하자면 어긴 거지. 그래서 이제 결국 이제 감옥에 간 건데 그것이 이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일종의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대한 그런 그 양식을 따라서는 시민 불복종과 이제 맥이 다양한 거. 네, 그렇게 만들어지진 않았죠. 저는 말하자면 지금 이제 유승민 대통령이 재판도 받게 되고 탄핵도 됐지만 그 과정에 저는 그 지금 박정희 사건과 저는 좀 영향을 주셨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알려지기로 정한 그런 그 사병이 정당한 임무를 수행하다고 이제 사망을 했는데 그거에 대통령까지 강력하게 선포를 했다 하는 것이
너무나 이제 크게 알려져서 그래서 국민들은 거대한 저항정서 일으켰죠. 그래서 주말에 특검이 좀 굳이 자세히 말씀드리자 또 박정원 대령 사건 농담 안 알려줬기 때문에 굳이 제가 설명을 하게 사드리고 제가 이 박정원 대령에게는 우리 불복종에서 드문 얘기는 하지만 결국은 정말 운이 좋아서 물론 이제 저희 역사가 말하자면 계속해서 민주화의 발전의 역사가 요즘 보이는데 그거에 하나의 거대한 흐름의 한계점이 있어서 참 의미 있는 거라고 봅니다. 아까 지금 복식이 되고 좀 그랬죠. 그리고 이제 특검에서 조사하고 있어요. 불복종의 근거 이건 뭐 제가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것이 이거는 누구에게나 그 가슴 속에 있는 시민 한 사람 한쪽 마음속에 있는 종교인은 종교인의 종교 양심으로 있는 그런 양심의 소리가 저는 이로서는 근거로 봅니다. 우리 헌법은 이제 그 양심의 자유라고 해서 특별법으로 있지만 그래서 헌법에서 고대를 보이지 않는 저는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양심의 소리 그게 전신 분노좀 때문에 가장 큰 근거이자 그리고 또 간디라면서 또는 소리마 큰 목사가 얘기한 비폭력 저항 그게 저는 우리의 양심을 밖으로 표현하는데 폭력은 왠지 좀 맞지가 않아요. 그런 점 비폭력 저항의 정신 그 내면의 소리가 저는 이신불복종의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보고 그걸 위해서 여기 있는 제가 오늘 딱 보니까 그 예수의 상에서 왠지 정도 경고를 해놓고 있는데 그게 우리 모두에게 그것이 정부의 명령이든 또는 그 밖에 어떤 권위의 명령을 있는지 간에 그것이 자신의 내면의 소리라고 보다는 정 하나 우리에게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이제 뭐 법적 근거로서 한번 시켜봤고요. 저희 이제 대법원 판례라는 현재 결정 예를 보면 이 양심의 자유에 관해서 판결을 했습니다. 그 판결의 그 결정이 이루어지는 우리의 양심은 무제한이라는 양심의 소리는 그것을 누구나 침범할 수 있고 절대적인 거지. 다만 그 양심의 소리가 무제한 것이 밖으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 각자에게 타인의 어떤 우리 영향을 미친다는 표현될 때는 그걸 이상 제한이 있다는 거죠. 아마 제가 보기에는 진정한 양심이나 저는 그것이 밖으로 표현돼도 그것이 보호돼도 그 양심은 그러나 이제 모든 사람들의 양심도 어떻게 보면 구구하고 그리고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는 필연적으로 일단 제할 수밖에 없는데 저희 대법원 판례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그것이 밖으로 표현이 돼서 그것이 타인의 권리를 줄 때는 제할 수밖에 없는 게 이제 저희 이 법원의 힘 그러니까 그런 그 보이지 않는 양심을 내실 때는 그 무제한적으로 걸려서 뭐가 되면 그 표현이 돼서 타인과 부딪히게 될 때는 정말 그것이 정의인지 정말 내면의 소리에 맞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전을 느끼게 되는 거죠. 그때는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는 게
제 도움에 도움이 되고 그래서 저희 이제 사회로 다시 돌아서 얘기하면 대표로 저는 이런 교육 공부 운동이 있다고 봅니다. 오랜동안 한 90년대 이전부터 영화의 재미를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집중 거부의 권리가 일어났고 제가 앞에 얘기한 그 미국에서의 월남전에서의 그 병사들의 집중 거부의 일처럼 저희 나라에서 오랫동안 그 양심에 비춰졌게 그것이 설령 아주 적군이라 하더라도 적어도 그 사람도 총을 겨누고 그리고 총으로 그거를 말하자면 사살한 행위 이건 정말 제 양심에서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뭐 법이면 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그런 강한 내면의 소리에 따라서 거부하고 총을 드는 것을 거부하는 그런 이제 운동이 있었죠. 그게 이제 병원 거부인데 아주 오랫동안 그것이 설사 양심이라 하더라도 저 표현되었기 때문에 결국 이제 국가법에 따라서 총을 들 수밖에 없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랫동안 총이 됐는데 이제 그 90년대부터 밖으로 크게 표현이 돼서 완전 투입이 됐죠. 저도 이제 변호사로서 뭐 별로 많이 했습니다만 그러나 이제 교육위에 운동팀도 있고 또 국제인권교약에서 이런 걸 인권도 하는 거에서 그래서 그것을 이제 대체로 문제라고 해서 이틀 전에 저희가 드디어 허락받았습니다. 다만 3년 동안 이제 총을 쏠 수는 쏘자를 되고 직접 거부했지만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정례들이 군에 갔기 때문에 군을 가야 된다고 해서 대체 문제가 체크가 돼서 좀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군에 가는 대신 감옥에 가는 대신 대체 문제가 있죠. 근데 뭐 여기서 이제 대체 문제 자세히 논하고 있겠지만 딱 한 가지 언급하죠. 3년을 가야 됩니다. 근데 저는 양심상의 이유 때문에 더군다나 무기를 드는 것을 거절한다는 그런 평화적인 양심의 이유 때문에 3년 군에 건 좀 길다. 이거 좀 줄여야 되고 이건 뭐 굉장히 논의가 많이 있었겠지만 제 개인의 양심이 이걸 좀 이거 좀 길다. 좀 줄여야겠다 싶게 되고 그 다음에 대체 문제에 대해서 좀 더 많은 논의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는 자기의 양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차를 있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건 아주 최소한의 공무적인 결정에 노력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거에 관해서 이미 상당히 많은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네요. 그래서 모든 걸 그래서 어쨌든 이런 이제 신국정동은 저희 나라나 우리나 역사적 이해가 있고 굉장히 중요한 데 좀 선생님들은 없지만 그 핵심에는 역시 일종의 철학적으로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게 있습니다. 인류는 오랫동안 대체 우리 사회를 이끌어갔을 때 과지 어떤 갈등이 그러기를 해드려야만 어떤 것이 무엇이 있어야 돼 그것이 아니라 정의라면 그 정의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사상들이 있죠.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에 붙인 거는 저희가 한 10년 전에 미국의 그 교수가 쓴 정의는 무엇인가라는 책이 굉장히 많이 반응이 있습니다. 그 정의란 무엇인가는 그 정의의 도덕적 근거에 대해서 좀 살펴보게 되고 그 당시에 마이클 샌더는 미국 교수가 쓴 건데 그 교수가 그 당시에 얘기하기를 한국 사회도 뭔가 이 사회에서 굉장히 많은 갈등인데 그것처럼 그 한국 사회에서 그 시민들 사이에 정해야 되는 갈등이 있나 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미국에서 하는 그 강의나 제목으로 그렇게 많은 책이 되지 않는데 한국 사회에서 너무 많이 팔게 된 것은 그런 이제 갈고 있었던 거죠. 근데 그 책은 오늘 시간이기 때문에 여기서 좀 더 설명을 해봤지만 그 책의 그 계기는 그래서 그 정의에 근거가 되는 주로 이제 유럽의 사상가들 소개하고 그 핵심이 되는 그런 인류가 생각하는 그런 거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뭐 그걸 그대로 한국의 정의를 주는 거죠. 이 책이 나와서 보니까 한국사에서 정의가 무엇인가라는 책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책은 이 책을 아주 바탕으로 해서 이 책을 한국사에서 정의가 무엇인가 하는 것인데 아쉽게도 이 책만큼 그렇게 많이 나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책에서는 이제 여러 학자들이 샌드 책을 예를 들어서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게 아쉽게도 이제 그 책에서 이 책에서는 저희가 마지막으로 이제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면 제 개인적으로 책이 내부에 준비되어 있지만 존 롤스라는 그 미국의 그 학자의 그 정의론이 있는데 이 학자의 핵심 생각은 우리가 보통 이제 지식이라든가 학문이라든가 또는 정직함 그런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뭔가 담고 싶고자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떤 조동들이 있는데 그중에 어떤 모두 생각하기에 뭐 타고나는 것이 뭔가 어떤 거는 이제 본인의 갈고 닦은 성님들도 하고 여러 가지. 근데 이 롤스 사상의 핵심은 그러한 모든 것이 그것이 주로 어떤 타고난 우연의 삶을 다하는 것이 출생의 핵심. 어떤 누가 이제 뭐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것이 우연의 소산이고 그런 거는 이제 굳이 그러면 이제 사회 공동 자산 이렇게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누가 학식이라든가 또는 그거 관계없는 어떤 그 사람이 고여를 애쓰든 무슨 그런 여겨주시면 그것도 이런 노력이라든가 그런 천부적인 그런 것은 아니고 그런 모든 것은 우연히 우연의 산물인데 그런 것을 우리 모두가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러나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그 천부적인 등등 이런 노연 이런 것도 일종의 우연의 산물인데 우연의 산물 중 너무나 많은 우리가 차별을 받고 있는 거죠. 어떤 사람은 것을 보게 되면 이제 그런 큰 기업에 재벌로서 많은 돈을 갖게 되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그가 가진 것은 별거 수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결국은 그런 부담을 극복을 못하고 영원히 가난하게 사는 거죠. 영원히 좀 어려워 있는데 그래서 이런 것이 부당하다. 신경시 이제 그 사회 구성의 일인데 이런 것은 이제 좀 그것이 차별 원칙이라고 해서 그것이 공동 사회 공동 자산이기 때문에 그 사회는 그런 거를 이렇게 모아가지고 평균을 나눠야 한다는 게 롤스 사태의 핵심입니다. 재벌들이 돈을 많이 벌게 되면 이 롤스 핵심은 걸 어떻게 걷어들여서 뭐 세금인지 뭐든지 해서 그걸 어떻게 나눠 한다는 것이 핵심. 저는 이 소상이 굉장히 도움이 됐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 나라도 롤스 사태에서도 여러 가지 복지 또는 등등 이런 것들이 굳이 얘기하면 롤스 사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는 뭐 이건 좀 되게 필요한데 시간 안 되고 그러면서 마치기로 하고 혹시 질문 있으면 간단히 좀 우선 마치겠습니다. 네, 혹시 뭐 질의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받고 질의가 끝나고 나면 잠깐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솔로 시기에 납세를 대납을 했다는 사람이가 있었거든요. 대납을 하게 된 사람의 이식이라든지 그 시대적 상황이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런 시기 됩니다. 하는 좀 궁금하거든요. 그럼 자세히 제 짐작하면 미국에서 말하자면 보통 사람들이 정부의 정책을 거부하는 그런 힘든 일이라서 선뜻 쉽진 않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의 노예제라든가 또는 영민을 침략하는 멕시코 전쟁에 대해서 제가 상당한 정도의 공감을 형성이 되었습니다. 다만 들어가기 쉽지 않죠. 그러나 이제 쪼로는 그것을 이제 강화한 걸 가보았기 때문에 그 대납한 사람은 일종의 미국에서의 말하자면 이제 자유시장을 가진 일종의 뭐랄까 자산가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들이 적지 않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우선 이게 또 많지가 않습니다. 결국 이제 인도세 부과를 한 거기 때문에 그 세계에서 마찬가지 때문에 그거를 대신 해준 것이다. 다만 이미 나오고 그렇게 해서 간접적으로 그분을 지지하는 것이다. 네, 또 질의하실 분. 네, 교수님. 네. 서울대교구 김비호 신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대교구 김기호 신부입니다. 언제 어디서 이렇게 뵐 수 있을지 몰라서 좋은 기회다 생각이 들어 그냥 손을 들고 질문을 드려보게 되는데요. 질문이 얼마나 조리있는 질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떤 특정 권이나 법적 근거에 의해서 발생하는 명령 또는 제도들이 우리 사회에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명령과 제도들이 가지고 있는 구속력과 어떤 타율성을 고려했을 때 이는 강제적 외부 명제라고도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요. 이와 같은 강제적 외부 명제가 사람이 가지고 있는 기본권을 침해한다거나 또는 그 자체에 어떤 불이나 부당함을 내포하고 있다면은 그와 같은 것들에 불복종하는 것, 불복종해야 하는 것이 역사적 사례 안에서 드러난 앞서서 말씀해 주셨던 소로의 신불복종이나 간디의 신신불복종과 같은 사례들이 아니었나 이해를 해봅니다. 하여 양심의 자유가 발현된 행위로서 불복종이라고 하는 행위를 이해해보게 되는데 이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역사적 사례와 같은 불의와 부당함이 내포되어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에게는 의무에 가까운 것으로 이렇게 제게는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복종의 맥락에서 근래 제가 이제 특히 그 재판 소원을 생각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불복종의 맥락에서 요즘 이야기되고 있는 재판 소원을 이해해도 적절할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그거 전에 우리가 시민으로서 정말 저희 사회에 수많은 제도의 법제를 마시게 되는데 그때 점점 우리가 이제 하나의 개인으로서 좀 갈등을 일으키는 것을 같아요. 이게 내가 보면 부당한데 이걸 정할 수 있는 것이 적절한지 이렇게 되겠죠. 이제 그럴 경우에는 저는 우리 각자의 시민이 말을 묵상하듯이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이 자기의 경험이라든가 어떤 그런 지금까지 알게 되는 그 지식과 충돌이 떴다면 그럴 때의 그 내면의 소리가 정하라고 얘기할 수 있다.
그럴 경우에 저는 이제 정하는 것을 해도 됩니다. 다만 그거는 이제 좀 말씀드린 대로 충돌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제 제도적 충돌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자면 이제 그거에 응하지 않을 때에 지금 불이익을 이제 감수를 각오하게 되고, 다만 이제 그거에 대해서 해결은 그 사회가 책임지게 되는 거죠. 또는 그것이 그 사회가 결국은 이제 해결하지 못하게 되지만 그 당시에 그래갖고 좀 지나가게 되면 그 올바르게 맞춰 밝혀졌을 때 그때 그 문제를 해결됩니다. 대개 이제 신불법정에 좀 우리 잘 믿어 연결되다 보는데 그것이 이제 제도의 역사는 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제 재판소는 이제 이를테면 저희 현재 법제는 헌법재판소에서 다른 모든 거는 다 헌법재판소에 소관되고 법원의 판결만 제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제도화된 거죠. 그런데 최근에 논의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헌법재판은 사실 기본권에 대한 이제 걸 다루기 때문에 그것도 이해가 없어지지 않느냐. 왜 법원의 판결은 그렇게 말해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경우도 왜 죄 안 나냐는 이슈가 있는데, 이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그거는 재판이라는 자체가 말하자면 늘 언제나 옳은 게 아니고 그 자체가 확고한 진리라고 보기도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뭐 독일이나 프랑스 어떤 나라들은 그걸 가지고 있지만 어떤 나라 가지고 있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역시 그건 이제 저희가 깊은 성찰이 필요한데 저희 나라는 아직 그렇지 않고 있죠. 이제 그럴 경우에 그러기 위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제 하나의 이제 단계적 관습성도 볼 수 있고, 그런 경우에는 또 이제 그 재판을 이제 다룬 거기 때문에 현재 기존 제를 뛰어넘기 때문에 상당히 많은 제도적 보완, 준비가 필요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흔히 이제 교수 이렇게 하는 사람은 새로운 그런 신입급을 두기 위해서 사실에서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그거에 대해 또 저희가 현재까지 되고 있는 많은 법원의 판결을 마음의 재판관이 다뤄야 되는 그 제도적 문제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지금 잠깐 말씀드리면 그런 모든 거는 입법을 필요한 거기 때문에 굉장히 쉬운 문제 아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라. 그리고 이제 헌재, 뭐 제가 그렇지만 헌재는 일관되게 헌법재판소는 법원의 판결을 제할 것 없이 늘 국민권을 제약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늘 헌법적 하에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죠. 또 헌법처럼 당연히 그런 것도 보고요. 그 제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신분 좀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이것이 제가 보기엔 논의가 된 게 저희가 헌법재판소가 80대 말에 생겼는데 30년 넘었죠. 이제 처음 시작된 것 같아요. 좀 진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저희 사회가 추구해야 될 때가 됐다고 봅니다. 좋은 질문. 감사합니다. 네, 그 1시간 넘게 발제해 주신 이석태 재판관님께 감사의 박수를 드립니다. 네, 저희 10분 쉬고 3시 25분부터 임태훈 소장님 발제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